네, 반갑습니다. 구미에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대구 경북 분들의 그 아주 뜨거운 그 애국심과 열정을 제가 늘 느끼고 또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올라가면 또 지쳤던 이 마음도 몸도 치유가 되고 힐링도 되고 다시 힘내서 또 앞으로 달려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구미시 투어를 마치고 이제 우리 오랜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 상황은 굉장히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저 종북 주사파들이 연타 터뜨리고 있는, 사실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꼼수인데 정수로 대응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꼼수에 한번 휘말리면 좋았던 바둑도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꼼수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더욱이나 제가 아침마다 하는 정론일침하고 칼럼을 하는데 굉장히 저 힘이 많이 듭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든 해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저 옷이 좀 이게 뭐 얼룩덜룩한데 젖었다가 말렸다가 젖었다가 말렸다가 하기를 한 서너 번 하니까 소금이 배에 나가지고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안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고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게 정치인들은 뭐 국회의원이건 뭐 도지사건 시장이건 다 선출직은 다 정치인이에요. 기초단체장들, 시장 군수, 오늘 우리 지자체 투어한 김장호 이 구미시장, 이게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선출되려면 선거를 해야 되죠. 선거하려고 그러면 공천을 받든지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은 선출됐는데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정치 개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 규정이 있어서 조심하는 건데, 저는 그 법 규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뽑은 대표인데 그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뽑혔는데 그러면 임기 내내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또 자기 돈 갖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후원회 조직해서 그 정치 후원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걸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국회의원들이 지그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시장 군수를 지 쫄개들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저것들한테 후원회도 허용하고 평소에 선거활동하는 걸 허용하면 저게 언제 나한테 덤빌지 몰라 해갖고서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선출된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출된 사람들 중에 크게 봐서 폴리티션, 정치꾼이 있고 스테이트맨, 정치인이 있어요. 정치인의 구별은 그 두 가지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래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서바이벌을 해야 되고 살아남다 보면은 그 정략 정치에 매몰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폴리티션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로 드신 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티션으로 오염되고 전락될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인 출신하고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정치를 잘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인들 중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구현하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으로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김영삼이 아무리 IMF 위기를 자초하고 뭐 해도 김대중이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은 어쨌든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반면에 다들 김대중이가 정치는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라 망치는 쪽으로 어쨌든 이 사람이 움직였던 사람이고, 지금 586들 전부 정치판에 들어오게 다리를 놔준 게 김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 확확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헌정사, 정당 정치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만들었던 대통령은 3명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점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걸 좌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하죠. 당연히 김대중이 엄청 잘한 사람으로, 노무현이 엄청 잘한 사람으로, 그리고 문재인이도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농락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40년 정당 활동했던 김영삼 대통령이나 탄핵당해서 감옥 갔다 온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자유파 진영의 대통령들은 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 점에서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보다는 100번 나은 사람들이다. 그런 관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데 내년 총선에 수도권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최고의 전략이라면 어떤 전략이 하나 있을까요? 우선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자유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배신했던 자들이 주로 수도권이 어렵다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데는 다 그들의 정략적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수도권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는 수도권의 부동층, 중도층 표를 어떻게든 모아야 이긴다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그 중도층, 부동층을 모으려면 고성국 TV 같은 이 정통 자유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저 안철수 같이 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이런 자기들이 나서야 중도층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이거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그리고 사악한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완전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중도층 표가 제일 많이 모이면 그러면 전체 표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과반도 넘을 수 있겠죠. 87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는데 87년 이후에 대통령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 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까지 유일하게 50%의 득표를 넘어선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52% 했죠. 이 52%는 이 영남권 중심의 전통적인 자유파 표만 가지고는 52%가 안 되잖아요. 한 표라도 어쨌든 중도표를 더 갖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제일 많이 갖고 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이념적으로 중도나 또는 애매모호한 사람이었냐? 아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가장 분명한 자유파의 정체성을 견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도표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거를 카모프라치 하는 이런 식의 정략 구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 자유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화끈하게 중도표를 모아올 수 있다는 게 박근혜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러냐? 중도표는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겁니다. 단일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막판에 어느 쪽이 이길까 보다가 이기는 쪽으로 밴드웨건 투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대부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라고 하는 정치적 무관심층이나 정치적 혐오층들이 이 중도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 표가 올 수 있어요. 허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중도표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중도층 사람들은 그럼 배신하는 걸 좋아합니까? 중도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배신자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념이나 생각이 허리멍텅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정치의식이 깨어 있어서 진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가는가를 마지막까지 보고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방향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골프는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방향성. 자유파면
자유파다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중도는 오히려 좋아해요. 뭐 저는 사실은 자유파도 아니고요. 뭐 저 종북주사파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중도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도표가 중도층이 좋아해요. 그리고 지지합니다. 그 박근혜 사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 위기론을 이게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6년 전에 배신했던 자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지 않고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그랬던 자들, 단일화 반대했던 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그 이념 드라이브,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이념 드라이브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괜히 자기들의 입지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수도권 위기론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경기도는 다소 낮아. 인천도 거의 혼전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누가 지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재명이가 지휘하잖아요. 아무리 중도라도 그래 이재명이 지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떨어져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것은 진짜 올 때 갈 데 없는 개딸들 빼놓고 그런 거의 다 등을 돌렸다는 거거든. 반면에 우리는 김기현이가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예요. 선대위나 공관위를 잘 꾸리기만 하면 그러면 김기현이 지휘하는 총선이 아니라 새로 강력한 선대위가 지휘하는 선거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기회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내년 4월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정도 됐을 때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 심판 선거의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라는 게 절반만 정권을 탈환했지 행정부 사실은 3분의 1만 탈환한 거야. 3권 중에 행정부만 탈환했지 입법부하고 사법부는 완전히 저 종북주사파들 손아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북주사파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고 하자고 들고 나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아니 이게 3권 중에 행정부만 우리가 탈환했을 뿐 입법부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종북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의 지난 2년간의 그 잘못된 그 행적에 대해서도 심판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입법부 심판론, 더불어민주당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을 들고 나가서 맞짱 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심판당하는 선거면 우리가 불리한데 우리도 저 입법 독재를 심판하자고 맞짱 뜰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패배지에 젖어가지고 큰일 났다 말이지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을 듣는 분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김천에 또 조직화되는 등록된 회원을 보면 또 몇 명 좀 있습니다. 근데 모이작 하면은 뭐 한 5사람, 6사람 이 정도에 모이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우리 아미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미고서도 그렇고 기초의원부터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이라도 양님이라도 자꾸 내가 사람 키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최 단장님이 하는 청년단을 보면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의 성과는 안 나겠지만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천에 지난번에 도의원 선거 할 적에 아주 젊은 애를 아무 이름도 없던 애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자는 누가 하면 김천시의 의회 의장 하던 애고 선거 때만 되면은 방송이나 뭘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를 물리치고 했습니다. 공천 받아가지고. 그래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도 기초, 도의원
국회의원 과정은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네. 박사님께서 좀 힘을 써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자화자찬하면 안 되지만 또 우리를 너무 그 왜소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도 여기 이제 10여 명이 지금 모여 계시잖아요. 어딜 가나 최소 10여 명은 기본으로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모이세요. 그렇게 모이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어디 가나 10여 명은 기본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늘 모이죠. 제가 뭐 대통령 출마한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뭐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또 무슨 정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일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오는데 어디 가나 10여 명에서 40명이 모이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조직력입니다. 엄청난 조직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이 저게 검찰 출두한다 그러면서 총동원령 때렸어요. 몇 월 며칠 뭐 몇 시 몇 분 어디 그렇게 때렸는데 그 개딸들이라는 게 긁어 모아서 100여 명 온 거예요. 민노총이 평택에 미군 기지를 포위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막 며칠 전부터 막 떠들어댔어요. 그거 막상 당일날 갔더니 정광훈 목사가 하나하나 셋대는 거 아니야. 97명 모였어요. 전국에 민노총이 저 당 조합비 내는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호 TV의 팬클럽 아미고나 만만 회원들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우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저는 이 힘이 5년 반 전에 고정호 TV를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으셔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자발성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도 최소 10여 명에서 40명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거라고 저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미고 그 본부장들이 두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쨌든 좀 미흡하니까 두 가지를 더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하나가 어쨌든 빨리 구독 100만을 만들자. 구독 100만을 만들자. 올해 안에 구독 100만을 만들자.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본부장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253개고 자연부랑은 3,600여 개인데 정광훈 목사의 자유마을은 그래서 3,600여 개의 자유마을을 마을 단위로 하나씩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전국에 한 50개 전후의 아미고 본부가 있습니다. 이 아미고 본부를 올해 안에 한 100개 정도까지 한번 늘려보자. 이게 뭐 그렇게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국 어디나 다 고성우 TV 시청자들은 있으시거든요. 이거를 아미고라는 지역 조직으로 엮어내는 거가 안 됐기 때문에 본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없는 곳에 구독자를 만들자 그러면 어렵지만 뭐 90만 구독자의 전국 어디에나 고성우 TV 팬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엮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목표들을 설정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좀 성과를 내보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신인 리크루트 문제인데요. 전국 주사파들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조직 원리를 채택해서 당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 조직,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조직, 대학생 조직, 그다음에 직장 조직 이런 것들을 쭉 거쳐서 당에 입당시켜서 당 하급 간부 시키고 중급 간부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키우거든요. 한 20-30년 동안 키운다고요. 그렇게 해서 당 일꾼으로 내세우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산당 같은 전위 조직이 아니잖아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리크루트 체계가 없어요.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계속 당에서 발굴해서 각종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서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은 갖고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아미고 청년단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단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리고 그 청년단에서 활동하는 젊은 아미고 중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한 1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본선에 진출해서 이기 있는 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일단 청년 아미고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공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30대 40대가 한 10여 명 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예, 저는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천시의회 선거 예를 드셨는데 모든 선거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떤 선거는 그야말로 바꿔바람이 거세게 불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이 그런 선거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역 의원은 안 찍겠다는 사람이 70%, 80%가 다 나오거든요. 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역 의원들, 지금 여의도에 배지 달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불신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적 여론이 잘 형성돼서 바꿔보자는 변화로 연결만 되면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당선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몇이고 경력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몰표를 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이 그런 선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데 보통 때는 보면 저 사람은 이 지역에서 3번, 4번 하고 뭐 경력도 화려하고 조직도 단단해. 저 사람은 난공불락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져요. 그런 사람일수록. 지금 수도권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개 4선 5선들이 쫙 있어요. 저것들이. 예. 그런데 그런 4선 5선은 언뜻 봐서는 진짜 힘든 상대 같고 난공불락인 것 같아. 한 10년, 15년, 20년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 그 지역의 대부분의 직능 조직들을 다 관장하고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시줄 날줄로 촘촘하게 엮어놓고 동네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지역 활동을 수십 년을 해온 자들이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내년에 그 바꿔라는 바람이 한번 제대로 몰아치면 바로 그런 것들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는 원외 현역이 아닌 도전자들이 도전하게 돼 있는데 절대 겁먹지 마라. 저쪽에 상대가 4선 5선일수록 더 선거가 쉽다. 우리 국민들이 현역 의원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이 이렇게 높은 시점에서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표가 온다.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내년은 그런 면에서 저 종북주사파 다선 중진들을 일거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5.18 헌법 전문 문제를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5.18 단체들이나 광주 쪽에서 질문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최근의 워딩은 이미 헌법 전문에 우리 4.19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넓은 범위의 그런 정신이 이미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워딩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당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꾸리고 그 헌법 전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개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개헌 불가능해요. 개헌을 해야 헌법 전문에 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건 개헌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근데 개헌은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질문하신 아미고 회원도 개헌은 당장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이런 걸 갖고 자꾸 뭔가 이게 뭐 생각이 다르다. 아니,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이게 뭐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 내에 괜히 이견이나 있는 것처럼 노출하는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선은 이미 쳐져 있잖아요. 홍범도 전선, 정률성 전선 이런 것들이 지금 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예?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 없으면 어떻게 육사가 국방부가
홍범도 흉상을 이전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매기하고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뜻이 그렇지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금 현실화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이걸 뭔가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 호사가들은 그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종북 주사파와 역사 전쟁을 벌여야 될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전선이 뭐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헌 문제인데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87년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이 지금의 헌법은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그 기간 동안에 쓰기 위한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넣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권력 구조라서 넣은 게 아니라고요. 5년 단임제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과도기적인 것을 벌써 우리가 30년 넘게 해온 거야. 35년 가까이 이제 해왔어.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사이에 많이 성숙했고 민주주의가 다 정착됐고 그래서 우리 몸에 안 맞는 아주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맨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랬죠. 이게 손봐야 될 그 법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또 영토조항도 지금 아주 시급하게 이걸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권 조항도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회에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이런 아주 국가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하면은 3, 40년 가는 거라고 보고 헌법 개정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부터 헌법 개정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논의했음에도 아직 못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할 일인데 할 때 5.18 관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정해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그 헌법 전문은 78년 전에 75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헌법 전문이. 그리고 헌법 전문 자체는 거의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국절 문제만 하더라도 헌법 전문에 상해인 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갖고 좌파들이 자꾸 봐라 법통을 이어받았다 그러지 않냐 이러고 시비 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손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권력 구조만 잠깐 고치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헌법 전체를 완전히 손볼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주도해야 되잖아요. 좌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유파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200석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내년 총선에 200석을 목표로 한다. 200석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도한 목표 설정이긴 한데 그 200석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유파가 주도하는 진정한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그리고 통일 문제까지. 그런 차원으로 헌법 개정 문제를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가 200석 하지 않으면 저쪽이 200석 할 일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대참패를 해도 저쪽이 200석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을 할 때는 5.18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자유우파적 관점에서 다 처리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이냐, 지금 당이 어떤 입장이냐, 그게 무슨 책임 있는 자들의 얘기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주 전선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자유우파 쪽에 국회 의석을 200석을 가져가야지만이 우리에 맞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을 봤을 때 저는 한 70%는 저는 사쿠라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이념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한 우파의 보수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매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쪽 갔다 하기 때문에 국힘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념 전쟁이라는 게 맞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은 했을 때 우리 군인들한테 엄청난 그 자유시하고 그 파괴를 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게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육사에 그게 있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정치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라 했는데 타고난 정치인이구나. 꾼이 아니고 정치인이구나.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 이제 보수 단체라 그러면은 우리도 정확한 이념을 가지고 국힘의 힘과 뭐 대통령이 어떤 이게 서로 조율이 됐느냐 하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의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이념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갖고 있으면은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각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국회의원은 3년 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공천해서 배지를 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형편없이 한 거예요. 당대표인 황교안의 무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실제 공천에 거의 그 개입을 못했어요. 당대표가 공천권을 김영호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헌납을 했어요. 김영호, 김세연이 이런 자들한테 완전히 헌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물론 이것도, 최종 결정은 당시에 황교안이 한 거죠. 유승민 세력하고 손잡고 안철수 세력하고 손잡아서 이들한테 수십 개의 전략공천권을 줘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 손영익 정신 차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 예? 그 이상한 자들이 공천 받아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111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들도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왜 우리 자유파가 요구하는 투쟁 제대로 못하냐. 그런 자들 뽑아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의 공천을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111명 중에 한 10명만 남기고 다 공천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다시 국회에 나가서 우리 자유파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야지. 이렇게 되면은 저는 200석까지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 80%가 현역 의원 못 믿겠다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현역 중에 100명을 다 쫓아내버렸어.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딱 10명만 남았어. 진짜 일 잘하고 유능하고 확실한. 나머지를 전부 그런 면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들을 다 채워서 공천을 했어. 국민들이 그럼 이 당 찍지 누가 어느 당 찍겠냐고. 그런 대대적인 공천혁명을 하면 압승을 해요. 그런데 이 결정은 김기현이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에 누구도 이 결정을 못해요. 유일하게 이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 공천 줘, 이 사람 잘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말 극단적이라고 할 정도의 대대적인 공천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대거 영입하고 정치를 개혁하자. 이런 큰 방향의 결단, 이런 큰 방향은 대통령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 곧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념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전제밖에 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고 박사님 생각 어떠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되죠. 물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지금의 이념 갈등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북한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간첩질을 중단하지 않을 거고 그 간첩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종북,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안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들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활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화, 타협, 뭐 양보 이런 게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해서 얘기하는 이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이 세력은 대화의 상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좌우 이념의 극한적 대결은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기 전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전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쌓아놓은 이 근대화의 성과와 이거를 거의 다 포기하겠다는 정말 극단적인 자해적 선택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은 국제 여론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엔군도 우리를 안 도와줘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쟁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는 방법이 또 있는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항자 사건 터지고 연평도 포격 사건 터지면서 유엔과 우리가 전방위로 북한을 제재를 했어요. 원래 이 제재라고 하는 게 효과가 한두 달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년 후에나 나타나는데 그 제재가 수년간 계속되면서 북한이 거의 항복할 그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활로가 중국으로부터 몰래 뒷문 열고 중국이 기름 대주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간신히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확 다시 열어버린 거야. 그 바람에 죽을 뻔했던 북한이 되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 범죄 행각들은 있지만 그와 별도로 거의 북한을 완전히 항복시킬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이자가 이걸 열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 체제를 연착륙시킨다는 게 뭐냐면 연착륙시켜서 붕괴시킨다는 뜻이에요. 뒤에 붕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지. 그래서 북한 체제의 종식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먼저 전쟁에서 없애는 거 말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방위 경제봉쇄와 압박을 계속해서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뒷문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외교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점점 목이 쪼이다 보면 김정은이가 앉아서 죽나 서서 죽나 라는 이 정말 막가파 심정이 돼서 도발을 할 수 있어요. 그 도발 징후가 구체적으로 포착이 됐을 때 참수작전을 시행하는 거예요. 참수작전은 아무 때나 우리가 막 우리 기분대로 확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북한의 대규모 전면전 도발이나 핵 도발과 같은 이 위기적 징후가 구체적으로 포착이 되고 그 증거들이 다 정찰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거든요. 이것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참수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도려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은 최후의 마지막 비상수단이에요. 그럼 먼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게 외교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발로 연착륙 자유세계 시장경제로 나와서 지금과 같은 폭정을 중단하고 핵무기 포기하고 뭐 핵미사일 포기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해 나가다 보면 김정은이가 차라리 항복하고 목숨이나 구걸할지
아니면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더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할지는 김정은이의 선택인 거예요. 그 시점에 최후의 수단이 기다리고 있다. 그 방식으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북한 체제라고 하는 정말 괴상한 그 공산주의 변종 체제를 종식시켜야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좌우 갈등 구조도 해소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공화당이 과연 내년 4월 달에 우리 그 보수 쪽에 어떤 덕을 줄 건지 아니면은 뭐 손해를 좀 우리가 볼 건지 그게 혹시 궁금합니다. 사실 예, 박사님. 알겠어요. 예.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투쟁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역할, 그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또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역할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게 생물이어서 6년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게 지금도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늘 이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맞춰서 진화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공화당은 그 지난 6년여간에 걸친 정세의 변화, 특히 1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정세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의도에도 우리 공화당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긴 한데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존재감 없는 존재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이 내년 총선에 또 독자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정당이니까 내려고 할 텐데 또 내면 낼 수는 있는데 당선자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례대표로 몇 명의 후보를 공천을 해서 당선자를 한두 명이라도 내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쨌든 자유우파 국회의원이니까 좋은데 한 명도 못 내면 그 표만큼 우리 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3년 전에도 겪었고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표는 안 주는 거야. 이게 사표 방지를 해서 좌파한테 어부지리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전략적 생각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우리 공화당이 당선자를 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후보를 냈는데 당선자를 못 내면 그 정당이 뭐 몇만 표를 가져가고 몇십만 표를 가져가고 그건 고스란히 우파 분열, 좌파 어부지리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조은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좀 이미 지난 여러 차례 경험도 있으니까 좀 깊이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과 자유마을은 좀 다릅니다. 자유통일당과 자유마을은 우선 당원들의 숫자나 세가 우리 공화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 지금 선거법 개정을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3년 전에 있었던 비례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을 하나 창당을 할 거냐, 아니면 이미 있는 자유마을 중심의 자유통일당을 자유우파의 비례위성정당이라고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연대할 거냐. 이건 이제 지금 자유통일당은 그렇게 연대하자는 거예요. 연대하면 우리는 지역구에 후보 내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데 총동원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저것들이 뭐 손절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손절한다고 장코대 같은 소리를 해서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지만 이제 선거로 들어가면 역시 현실이고 냉정하게 평해산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막상 평해산을 하다 보면
자유통일당이 지금 상당한 책임다운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날 건데 자유통일당이 전국에서 다 그럼 지역구 후보 내겠다. 비례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도 내겠다. 우리공화당도 내겠다. 이 상태를 과연 국민의힘이 뭐 알아서 해라 니거들. 우리는 독자적인 힘으로 과반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이미 석 달 전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과 또 우리 광화문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 전체가 함께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유우파 정치연석회의를 운영하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굳이 당을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의 선거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 서로가 우리 표 잠식하는 이 자유우파 분열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연석회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유우파 진영의 주요 지도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주요 지도자들, 그다음에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대표 등은 이미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직 총선 체제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형태로든 적어도 내년 총선에 자유우파 분열로 좌파 어부지리 해서 다시 소수파 전락, 윤석열 정부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은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구미에 여기 저기가 금호산이고 네. 그 저수지 네. 금호지 밑에 이제 여기 맛집들 쫙 모여 있는 곳인데 오늘 저녁 식사할 곳이 복 터진 집이에요. 이 복집인데 우리 두 분이 부부신데 이 집 운영하세요. 근데 아주 열혈 아미고 회원이세요.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던데요? 네, 맞아요. 예, 직접 요리를 누가 하시나요? 네, 제가 했고 남편랑 같이 무슨 비결? 정성과 사랑이 똥 정성과 뚫어서. 네. 손님들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손님들 차인데. 네. 이 구미에 오면 복 터진 집 꼭 한 번씩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 아주 열혈 아미고이시니까 오셔서 아미고입니다 하면은 네. 대접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네, 오늘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네. 우리 여기 구미 또 일원에서 아미고 회원들 많이 오셨으니까 네. 잠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김장훈 시장도 여기 오셨어요. 와서 네. 지금 먼저 와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김천 구미역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차 가지고 계속 저하고 함께 다녔습니다. 최상필 청년 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단장 최상필입니다. 네, 이 최상필 단장도 기사 노릇하느라고 카메라에 지금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인동이라는 곳 있잖아요. 구미의 인동면인가? 아니, 인동동입니다. 인동동, 이 인동. 그 인동에서 스마트 치과 기억하시죠? 그 치과 의사, 치과 원장이에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한검입니다. 그래. 그 우리 방송한 다음에 네. 그 연락들 좀 왔어요? 예, 연락 오셨습니다. 네. 저희 연락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뭐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뭐 실제로 돈은 잘 안 되죠? 전화로 상담만 하셨을 테니까. 예,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우리 젊은 청년 아니고 단원이세요. 청년 단원이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한 두 번 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막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치아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전화 상담 얼마든지 해주시니까 우리 아미고 정말 자식 같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치과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